자, 저 지도를 보시면서 한 지점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은 무등산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이전 지도에서는 이쪽에 있었어요. 동쪽과 남쪽의 사이에 무등산이 있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무등산이 여기입니다. 무등산이. 여기가 증심사 쪽입니다. 이쪽이 증심사 쪽이고 여기가 지금 잘려서 그랬는데 무등산이 요 위에 있습니다. 지도를 직접 한번 갈 수도 있는데 열리지 않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북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북쪽을 향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양 왕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그려지는데 저거는 반대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남쪽에 있어야 될 지형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야 될 것이 남쪽에 지금 남쪽이 제일 위에 상단에 지금 위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광주에서의 그 진산, 무등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 보면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경량호가 있었던데 거기 역이 있었습니다. 경량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광주의 역원이 있었는데 역원이 거기 지도에 지금 좌측편 보면은 서쪽 방향에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180도 회전해서 놓으면은 일반적인 조선시대 지도의 위치인데 이 지도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온 것은 여러분한테 방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특별히. 광주 읍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위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방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걸 왜 볼 필요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봤던 저 박스, 저것이 광주 읍성인데 그 읍성에 사방 네 곳에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대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대문은 사이버로 복원해 놓은 것이라서 실제 그 모습과는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이걸 가져온 것은 이 사이버 광주 읍성 안에 이 작업들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대문의 사대문의 모습보다도 사대문의 명칭을 보라고 지금 가져왔어요. 사대문의 명칭에서 동쪽에 있는 문이 뭡니까? 동쪽 문이 동문이 서원문이에요. 그럼 남쪽 문은 진남문, 그럼 서쪽 문은 광리문이에요. 그럼 북쪽 문은 공북문입니다. 즉 광주 고등학교 그쪽 근처 가다 보면 공북문 조그맣게 복원했다라고 게 있습니다. 그쪽에 있었다고 얘기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광주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위에 저렇게 4개의 대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광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내용은 한양, 서울입니다. 이 지도는 1840년도에 그려진 수선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의 4대문의 대문들이 명칭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대문들의 현판을 썼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 뭐죠? 흥인지문입니다. 흥인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흥인지문. 남쪽은 숭례문, 서쪽은 돈의문, 북쪽은 숙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향과
이 안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이. 유교적 공간 배치는 이미 유교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이념들을 그 안에다 심어 놓고 있는 겁니다. 유교가 지향하는 유교 윤리의 핵심을 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 안에다가 던져 놓고 있어요. 사대문의 명칭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동쪽에서는 바로 인을, 남쪽에서는 예를, 서쪽에서는 의를. 북쪽은 원래 알 지자를 써야 되는데 저걸 뺐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한번 보십시오. 광주는 뭐 대문 형태가 지금 달랐더라도 명칭은 저렇게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 보면은 동쪽은 서원문이라고 썼습니다. 원자가 뭔 뜻이냐? 왜 원일까? 남쪽은 진남문이라고 남쪽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서쪽은 뭘로 썼습니까? 광리문 썼어요. 이 자를 쓴 겁니다. 동쪽은 으뜸원자를 썼고.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방위 속에서 주역이 얘기해주는 주역의 핵심 개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쪽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 인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쪽 방향은 바로 인. 그럼 서쪽 방향은 그럼 뭐냐? 서쪽은 남쪽은 여기 광주는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방향만 썼는데 한성에서는 뭐라고 썼냐? 예를 쓴 겁니다. 남쪽 방향은 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쪽은 도누임은 의하고 연결됐는데 광주는 뭘로 썼습니까? 원형 이정에서 이를 쓴 겁니다. 넓게 이롭게 한다라고 한. 제가 이 사대문의 그 명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강조가 됐다면은 이런 공간에서 저런 내용들이 함께 드러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양에는 서울에는 왜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향, 예향 하면은 저기 명칭이 저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쓰지를 않았어요.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주역의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의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래서 뭔지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도 일상 속에서 이미 깃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방향은 어디 쪽과 연결된다? 서쪽과 연결되고 계절적으로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가을로 연결됩니다. 동쪽은 이는 인과 연결되고 남쪽은 여름입니다. 예와 연결되고 서쪽은 의와 연결되고 가을과 연결됩니다. 북쪽은 알지자와 연결되고 겨울과 연결되는 겁니다. 방위와 공간을 지칭해주는 방위, 그 다음에 공간의 지형, 장소에 대한 것들 안에도 이미 유교에서 지향하는 내용들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의를 그렇게 강조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강조가 되는지는 나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주역 점치는 분들 하면은 온갖 얘기를 여기다 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정보 중에서 요거 하나만 딱 표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사덕, 인의, 예, 지 거기에 믿을 신자까지 포함하는 오독이 되는데
유교의 핵심 내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간 속에서, 방향 속에서, 계절 속에서 이미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내용을 다루기는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이미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서 많이 얘기하는 절이라고 하는 저 내용이 도대체 도학하고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절의, 광주는 의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호남 유학을 절의의 내용으로 몽땅 다 정리해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통시대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시대도 지금도 그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절이라고 하는 내용 그 자체도 정확히 다시 개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이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대쪽 같은 지조에, 그리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시잖아요. 전쟁 나가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절이를 지켰다. 왜 절이를 죽어야만 지키는 겁니까? 도대체. 죽지 않고 지킬 수는 없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절의와 하는 논의는 사실 중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동환절의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비롯되는데, 절의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내용을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도학이라고 하는 그 학술 사상 문화 운동은 옳음, 의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절의가 도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의를 마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 그 블랙홀처럼 만들어버린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도학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절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 학술을 얘기해야 됩니다. 공부를 얘기해야 돼. 교육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교육을 얘기하느냐? 도학이 지향했던 핵심 근거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정의천 정명도라고 하는 북송시대의 유학자들이 제안했던 학술과 사회 참여 운동이, 그들은 자신들의 학술을 도학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도학을 잇고 있는 사람들을 도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희라고 하는 사람은 도학자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학자입니다, 이 사람. 왜? 정의천 정명도라고 하는 북송시대의 그 인물들의 학술 사상을 종합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다 도학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성리학하고 도학하고 뭔 차이냐? 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도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그 도학의 이론들을 정치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정에 대한 문제, 이것을 이론화해서 성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루는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범주에서 보면은 도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의 성리학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도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통시대에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유학에 대한 얘기가 정리될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현대 학자들이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성리의 얘기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이익이 심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해야지 마치 서구의 철학 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이론적인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론적인 틀은 전통시대의 학술 안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성리의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실천을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학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도학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유학자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도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언제 등장했냐? 조선시대부터 내내 아닙니다. 도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15세기 중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선조가 개창하면서 등장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학의 전통을 연결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언제? 중종 때 그것이 벌어집니다. 누가? 잘 알고 있는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 그 젊은 신진 사류들이 도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내용들을 풀면서 포은 정몽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은 정몽주가 조선, 그러니까 동방의 도학, 이학의 비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몽주는 절의파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절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절의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몽주는 학술 이학의 비조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행의, 오름에 대해서 행동했던 것, 불사이군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거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통치자라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표창해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표창 방식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세종 때 삼강 행식도에 거기에 충신으로 정몽주가 등장. 역적이죠 사실은. 조선의 건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었는데 충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몽주를 키워내는데 그 과정에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학술적 이념, 사회적 운동으로 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종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전에 바로 우리 지역에 누가 있었냐? 우리 지역에 바로 이 내용들은 도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런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십시오. 철리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실.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심성정이라고 하는 저런 형이사학적 논이 같이 얘기가 돼야지만이 도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학은 바로 내성 외양 뭐 이렇게 아까 정성성자 썼었죠. 말씀드린 거. 바로 저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부했던 내용의 그 주요한 텍스트가 바로 소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학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잘 지내고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거기 실천 그것부터 해야지만이 도학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형이사학적 얘기도 부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성에 대한 얘기는 결국 이런 인간의 실천 행위가 얼마나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조선 유학에서 저런 도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기 말부터 해서 16세기까지 펼치면서 조선조 말까지 저게 나옵니다. 아까 불원복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분들이 대부분 도학자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바로 이제 신비보기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우리 지역의 도학의 시초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비보기소와 관련된 얘기들은 박상, 눌제 박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눌제 박상 많이 알고 계실 터인데 바로 이 역사적 사건
1515년에 그 중종 임금한테 이 지역의 관료 두 분이 글을 올립니다. 순창 부사 김정, 그리고 담양 부사 박상. 거기에 무안군수 유옥도 끼워 넣습니다만은 유옥은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분까지 다 연결해서 했었는데 1515년 그 당시에 저 상소를 올릴 때 유옥은 서울에 있었어요. 중앙에서 관직을 맡았어요. 무안군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인데 신비 보기소라는 내용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중종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자기를 추대했던 대신들에 의해서 자기의 정실 부인을 쫓아버려요. 연산군과 관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을 하나 또 얻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알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후궁을 정실로 들을 것이냐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지역에 계셨던 박상과 그때 김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3인대 강천사에 있는데 3인대 거기서 세 사람이 모였다 그러는데 거기 제가 이제 유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있었을까 없었을까는 저는 확언이 이렇게 단언할 수 없어서 기존의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거기다가 물음표를 좀 놓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왕한테 상소문을 써가지고 당신이 그 후궁을 그 왕비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안 된다. 쫓아냈던 그 신씨를 다시 복귀시켜라 라고 한 겁니다. 아니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을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일을 신하가 나서서 이걸 해버린 겁니다. 발칵 뒤집혔죠 이게.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 왕비를 쫓아냈던 그 대신들, 그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국공신, 정랑공신 이렇게 자기들이 다 주워버렸는데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조광조와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박상을, 김정을 유배형에 처해서 쫓아버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들이 나서서 그것을 막습니다. 유배로 옵니다. 남평으로 해서 유배로 오는데 거의 목숨을 잃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해요. 1515년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4년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기묘사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조광조 일파 그 신진 사류들이 일거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그런 과정을 지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 낙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 중앙에서 그 권신들이 훈구 척신들이 전행을 하니까 더 이상 중앙에 있다가는 몸을 보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낙향을 합니다. 지역으로 낙향해요. 그때 낙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봉 기대승의 아버지예요. 기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처갓집이 광주 인근에 있었어요. 그 영암 쪽, 영광 쪽에 이쪽에 이제 계셨던 진주 강씨들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분들의 후예들이 이 지역에서 저는 그래서 이 광주 지역의 도학의 1세대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선하를 이룬 사람을 벌써 눌제 박상을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얘기하면 꼭 넣어야 되는데 광주 출신이 아니에요. 하서 김인우를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광주와 광주 인근까지 포함해서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광주만 얘기한다면은 하서 김인우를 장성뿐이니까 넣을 수 없으니까 3세대로 넘어가면 누구냐면은 바로
고봉 기대승 선생이 그런 역할을. 고봉 기대승 선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봉 기대승 선생은 바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박상에 대한 얘기고요. 이 얘기들은 그건 참조를 하시고 고봉 기대승 선생은 바로 이제 이 1558년에 과거에 급제를 하는데 그 급제할 때 누구하고 같이 급제를 하냐면은 장원급제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어요. 고경명 선생이 장원급제하고 기대승 선생은 4등을 합니다. 4등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대승 선생이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4등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또 한 분 있습니다. 양림동의 효자라고 얘기하는 정엄이라고 하는 분도 이때 과거에 급제. 한번 보세요. 1558년에 국가고시에서 장원에, 그 다음에 사위에, 그 다음에 그 좋은 성적으로 그 뽑힌 사람이 33명 중에서 광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지역의 학술 문화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도학 얘기를 할 때, 의리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는 학술이 빠지면 그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고봉 기대승은 바로 저런 과정에서 소기묘라고 하는 호칭을 듣습니다. 소기묘는 뭐냐면은 조광조 그 다음 세대의 인물들이다. 개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히 고봉 기대승은 태극 음양에 관한 그 학술적 토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단 칠성에 대한 토론을 되게 이왕하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일부러 보여주냐면은 절의, 도학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냥 뭔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도학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절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학이라고 하는 일상적 행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저런 공부를 통해서 학술과 그리고 실천적 행위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이면은 문학까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봉 기대승은 도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고경명 선생은 도학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학자라고 얘기해요. 문학지사라고 얘기해요. 학술이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학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도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학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 이 도학은 바로 이런 서원이라고 하는 공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원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것. 그래서 고봉 기대승 선생을 모시는 월봉서원이 중요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저는 임진왜란 때, 임진전쟁 때, 정묘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했다 했습니다. 그래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은 지역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옳지 않음에 대한 학습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전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대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옳음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그리고 이적이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그런 의식이 도학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저는 적어도 15세기, 16세기 초중반까지 우리 지역의 도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전통들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전쟁 국난기에 많은 사람들이 낫을 들고 창을 들고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럴까? 배움이 단절됐어요. 공부하는 것이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광주의 현실도 지금 현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광주에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광주가 민주화 선도를 하지만은 장기 지속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이끌려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길러야 돼요. 후학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쓰이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삶의 고상함,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쓰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예요, 사실은. 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의로움, 고듬, 정의로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광주에서 도학을 얘기했던 눌제 박상이라든지 고봉 기대승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논의는 저 옆에 두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 대단히 중요한 희생이죠. 거룩한 희생인데 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나란히 같이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행동들의 핵심이 뭐였냐라고 할 때 저는 바로 거기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 의로움은 부당함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옳지 않음에 대해 싸우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일상화됐을 때, 일상적인 힘이 됐을 때 국난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아마도 그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길러지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앞으로의 우리 세대 속에서는 더 어려울 터인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일상적 층위에서 제가 유학은 삶 정치라고 표현한 것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 생활을 통해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당한 것을 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침묵하고 거기서 스톱, 외면 절대 그 상황을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공부의 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끊어졌던 그 옳음에 대한 의에 대한 전통들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또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은 좀 무겁게 흘러간 듯한데 결국 이 내용 전체는 맨 앞에 말씀드렸던 이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이 다시 돌아가면은 살아가야 할 일상의 사유와 납성 가능성에 대한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의 품격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지켜나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맞는 인생의 그 늦가을을 어떻게 대면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실현해낼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저희 호남학과 대학원
수업에서 원어막 특강이라고 하는 그 과목 안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의, 절의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의병 관련한 그런 건물도 이제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광주 정신을 얘기하는데 그 광주 정신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는 뭔가 학술적 근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광주의 이런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자유대학의 여러분들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할 텐데, 그 자유가 결국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유는 저는 마땅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데서 자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부당한 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민 자유대학 할 때 시민 자유는 곧 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당해야지, 정당해야지, 그 이치에 맞아야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런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학술이 제대로 그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런 학술적 관심이 그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는 그런 실천으로, 그럴 때 우리 지역만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광주 전체가 변모하고 이 호남이 변모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중심에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자부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의입니다. 의.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 있을 때 자유도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의 가을을, 그리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